저는 법무법인 정률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정관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IT하고 ICT를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나눠보면은 저는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 있는 디지털 증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것을 법정에 증거 능력 있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법과학 영역을 이제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IT 중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가지고 발전 법안이나 시행령 작업을 참여한 적이 있고, 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표준 약관이나 표준 계약서 자문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이제 수행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IT 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법률 준수 제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개인정보법, 보호법, 그다음에 전기통신사업법 이런 것 관련해서 기업의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는 일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IT 관련된 뭐 형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민사적인 어떤 그런 분쟁에서 소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제가 선택하게 된 계기라고 하면요, 항상 그 스티브 잡스 작고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의 미래를 들여다보려면은 과거를 돌아봐라,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게임하고 컴퓨터를 좋아해가지고 아주 간단한 언어지만은 베이직 언어를 가지고 뭐 야구 프로그램을 뭐 만든다든지 그런 게임 프로그램을 만든 경험이 있었어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 컴퓨터를 만지고 다루는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떻게 부모님의 의향이 반영돼서 법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긴 했지만은, 예전에 재미있었던 그 영역에 대한 기억 때문인지 자꾸 IT나 컴퓨터 쪽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관심 갖다 보니까 공부도 하게 되고, 결국은 IT 법이나 ICT 법 관련해서 공부를 더 하게 되면서 자문 업무도 하고 이렇게 지금 흘러왔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변호사는 안 만나면 좋다고들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살다 보면은 본인이나 아니면 적어도 본인의 가까운 가족들이 변호사를 피치 않게 찾게 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회사가 커질수록 법률적인 그 규제라든지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가까이 끼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제 변호사를 선택을 하실 때 어떤 변호사가 과연 그 해당 발생한 분쟁 영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변호사라고 하면은, 사실 동료 변호사들이 잘 알아요. 업계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내가 우리 회사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변호사가 가장 전문적이냐라고 이제 자기 주변에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가 유명하다, 또는 본인이 알고 있는 변호사 중에 어떤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가장 이제 적합한 것 같다라고 소개를 해주면은 그게 가장 첫 번째는 좋고요. 만약에 그렇게 소개를 받으실 수 없다고 하면은, 요즘은 변호사들이 이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한 다리 건너거나 아니면은 두 다리 건너서 변호사를 한 명 아는 그런 정도였지만은, 지금은 자기 한 명이 알고 있는 변호사가 여러 명인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변호사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 전문 영역이 뭐냐라고 물어봐서 전문 영역이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했다라는 거를 잘 청취를 하신 다음에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인터넷 검색해서 찾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아는 변호사라고 무조건 일을 맡기시는 것보다는 그런 찾아보시는 수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T 업계라는 게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요즘은 그 IT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질 거라는 얘기도 있다면서요. 모든 것이 다 IT와 융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소송이 발생할 거냐고 여쭤보시면 사실 너무 많은 종류의 소송이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유형을 분류해보면은 IT 중에서 많이 겪으신 것들이 이제 파밍이나 피싱 같은 이제 금융 사기, 거기에 따른 이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 같은 걸 많이 하시고, 또 하나는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요새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이버라는 그 익명성 특성상
전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이제 댓글로 달거나 또 치명적인 어떤 그 심적인 타격을 가해가지고 뭐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고통을 겪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형사 고소나 민사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 같은 것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기업들이 겪는 그 IT 관련된 소송이나 자문이라고 하면은 스타트업 이제 정부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업에 대한 아이템 구상을 하고 솔루션 구상을 하고 사업을 하시다가 정작 이제 사업 아이템을 상품화하거나 서비스화해서 팔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법안들이 있습니다.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위치정보보호법이라든지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그런 IT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조항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심에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걸림돌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뭐 방통위의 허가 같은 게 필요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제 그 해당 스타트업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법률 의견서를 이제 작성해서 이제 설득을 하는 작업을 이제 하기도 하고 필요하면은 뭐 담당 공무원과 이제 미팅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단계별로 처음 시작할 때와 중간에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분쟁 같은 것에 있어서 저희가 대리인이 돼가지고 자문이나 또는 미팅 같은 것을 이제 해드리는 그런 업무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컨대 이제 게임물 관리위원회라는 데가 이제 등급 분류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등급 분류가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으로 됐을 때는 굉장히 수요층이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등급 분류에 있어서 그 분류를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설득을 통해서 원래 의향하던 그 등급이 나올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굉장히 큰 지난 몇 년간의 논쟁거리였잖아요. 근데 그동안 참 개인정보에 대해서 너무 관심들이 적었고 그다음에 그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부라든지 이제 관계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피부로 인식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뭐 공공재라는 얘기까지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가 갈수록 초연결 사회가 돼가지고 정말 몇 달이 걸쳐서도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서 나의 개인정보가 조금이라도 유출되거나 파편화되어 있는 개인정보들을 모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 가운데 개인정보의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뒤늦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 번의 큰 사고 끝에 지금이라도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어떤 손해배상액을 좀 많이 책정하는 그런 제도들도 이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서 기술적 그 다음에 회사 내부적인 어떤 매뉴얼 이런 것도 비치하거나 아니면 회사 내부에서 제도화하게끔 이렇게 강제를 하게 돼서 뒤늦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것이 그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것과 똑같은 형태예요. 수십만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 민사소송법상의 뭐 통상공동소송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만 여러 사람들을 뭉쳐 놓았다 뿐이지 각 개인이 뭐 그 유출된 기관이나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똑같아요. 수십만 건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에 불과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영미법처럼 아니면 독일법처럼 단체 소송제나 아니면 집단 소송제가 도입이 안 돼 있거든요. 증권 관련해서는 이제 집단 소송제가 들어와 있지만은 다른 지금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법제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집단소송제나 단체소송제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는 입증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요. 입증 책임이 소비자한테 있는데 자료들은 전부 다 이제 상대방들이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설사 입증을 해낸다 하더라도 그 배상액이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점. 그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하도급 외에는 다른 영역에는 이제 도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기기도 힘들고
이긴다 하더라도 손해액이 너무 적어서 소비자들도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업도 무서워하지가 않아요. 기업이나 유출 기관도 해볼 테면 해봐라. 그래 봐야 우리는 그냥 너희들하고 이제 소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선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최대한 방어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나중을 봐서도 우리한테 유리하다라는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IT 관련된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이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집단소송제나 아니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좀 도입이 돼야지, 안 그러면 지금처럼 뭐 카페 같은 거를 만들어서 사람들 많이 모아서 소송하는 것은 굉장히 그 소비자들한테 괜한 이제 그 기대를 갖게 하고, 또한 나중에 오히려 배상액을 보고 실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발전법이 이제 며칠 전에 미방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작년 말에 본회의까지 통과됐으면 하는 기대들을 했는데, 그래도 그 법안 심사 소위까지 통과됐으니까 앞으로는 큰 걸림돌은 없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꼽는 것들이 이제 전산 설비 구비 의무, 이제 그것을 클라우드법에서 요구하는 해당, 예를 들어 의료법이라든지 다른 개별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산 설비에 대한 기준이나 요건이 있어요. 그런 전산 설비에 대한 기준이나 요건을 갖춘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약에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개별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요건들도 충족한 걸로 이제 봐주는 그런 규정이 클라우드 발전법에 들어가 있어서, 뭐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개인 기업들이나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더 쉽게 부담 없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전산 설비 구비 의무 완화와 다름없죠. 그런 규정을 첫 번째는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클라우드 발전법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사실상 이런 법안 형태로 만드는 게 전 세계적으로 처음인데, 의도는 그래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그 IT 강국인데다가 그 내수도 크고, 그다음 실리콘밸리라는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그 인재 풀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성공하면 사실상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 IT나 ICT에 대한 패러다임을 자기들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 잘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잘 되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우리나라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자생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알아서 뻗어나가 주면 좋겠는데, 그렇기가 어려워서 먼저 국내 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수요부터 좀 촉진을 시켜주자. 많이 좀 장려를 해주고 채찍질을 해주자, 당근을 주자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이제 그 방안을 접근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공공기관분들부터 먼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라.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들이라는 게 개인 정보들도 굉장히 많고 민감 정보나 굉장히 크리티컬한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런 공공기관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민간 또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국민들한테 그런 시그널을 준다라는 거죠. 아,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정도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것이로구나. 비용도 저렴하고, 그런 시그널이라든지 인식을 심어줘서 결국은 국민들,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저변을 이제 마련해 주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우선 도입, 미국의 클라우드 퍼스트 같은 정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그런 그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표준 계약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표준 계약서에 이제 그 이용자에 대한 정보 보호, 이용자 정보 보호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자의 서버가 이제 정보 침해를 당했다든지, 침해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정보가 유출됐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용자들한테 즉시 알리거나 아니면 뭐 홈페이지에 공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용자들이 내가 맡겨둔 정보가 지금 저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좀 약간 위험에 처해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선제적으로 좀 알려줄 수 있게끔 하는 이용자 정보 보호에 관한 그런 규정들이 있고, 그 표준 계약서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또한 이 목표예요. 왜냐하면 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체들의 약관이 천차만별이면 소비자들은 뭐가 뭔지, 어떤 약관이 유리한지 어떤 약관이 불리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기준을 마련해 준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제 중소기업들도 우리가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만들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진출할 수 있게끔 R&D 지원, 연구개발 지원에 있어서 많이 먼저 중소기업에게 이제 할당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이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그런 근거 규정을 둬서 나중에 이제 전문 업체나 기관에서 그런 교육이나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를 이제 법에다가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좀 더 규정을 하게 될 텐데, 그 부분도 아마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감청, 카톡 감청이라고 엄청나게 작년에 큰 이슈였는데 10대 사건의 하나로 꼭 들어가잖아요. 근데 카톡 검열은 아니고, 검열은 뭐냐면 우편물이 상대방한테 가기 전에 미리 뜯어서 내용이 뭔가를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검열은 아니고 이제 감청인데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 제한 조치예요, 정확하게는. 근데 정확하게는 감청도 아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통신업자의 그 통신 서비스를 이제 감청하려고 하면은 감청 설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에는 그런 감청 설비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수사기관에서 그런 감청 설비를 제공한 것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청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이유는 사실 카카오톡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감청은 이제 실시간 통화라든지 실시간 통신을 중간에 수사기관이 잡아채가지고 그거를 이제 엿듣는 거거든요. 그게 감청인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작년의 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보내가지고 상대방이 받아본 통신이 완료된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통신 중에 메시지여야지만 이게 감청인데, 통신이 완료된 메시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감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감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감청 영장, 법원으로부터 하든 통신 제한 조치 영장을 이제 카카오톡에 가져오니까 카카오톡은 며칠분의 그 통신 완료된 메시지들을 검찰에 넘겨준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통신 중의 메시지만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통신 제한 조치 영장에 의하면 그것만 넘겨줘야 되는데, 완료된 통신 메시지 몇 시치를 모아서 이렇게 주니 이게 과연 적법한가라는 것이 이제 법조계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지만 잘못됐다라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완료된 메시지 주지는 않았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카카오톡 잘못도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사법기관에서 너무 이제 오바를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모독적인 발언이 이제 도가 넘었다라고 한 거기에서 회의를 이제 소집을 하게 되는데, 그 회의에 그냥 ISP뿐만 아니라 다음 카카오하고 이제 네이버, 라인의 관계자들까지 같이 이제 회의에 소집을 시킨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서 국민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 우리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나 라인 메시지도 그는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건가? 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게 된 건데, 여기엔 약간의 오해도 들어가 있긴 해요.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그 업체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소집했으니 국민들이 일정 부분은 오해를 하고 일정 부분은 우려를 하고, 그것이 일파만파로 커진 거거든요. 이 카카오톡 감청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간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그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한 통신 제한 조치를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당사자한테 통지를 이제 어떻게 해주게 돼 있냐면은, 수사가 완료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한 후에 며칠 내에 이제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기소 중지라든지 아니면 그 불기소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소를 하지 않고 만약에 몇 년을 끌어왔다. 그러면은 그 몇 년이 지나도록 그 통보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법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그 감청을 이제 수사기관이 하고 있어가지고 감청을 이제 제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또는 기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 몇 년 동안이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소, 불기소 처분을 하기 전이라도 통신제한 조치가 끝난 날로부터 며칠 내에는 당사자한테 알려주게끔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제도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국민들한테 사법기관이 신뢰를 심어줘야 된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사건들 때문인지 몰라도 국민들이 사법기관에 대한 그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 카카오톡 감청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통신 감청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 뭐 내란이라든지 뭐 외환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그 살인이라든지 강력범죄에 한해서만 그 통신 제한 조치 감청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 명예훼손 가지고는 감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법에서는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국민들께서는 이제 명예훼손, 뭐 사이버 모독 이런 거 다 감청되는 거냐라고 일단 오해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 오해하게 된 건 국민들이 잘못했다기보다도 사법 당국에서 굉장히 좀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 물론 정치권에서 그렇게 휘두르기 때문에 중립성을 지키려고 하셔도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라는 건 이해는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람을 느낀 건 역시 그거는 잘 됐을 때죠. 잘 됐을 때인데 사실 회사가 어떤 법률적인 이제 규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예 문을 닫아야 될 때를 직면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이제 중소기업이 매출이 한 50억, 지금 이제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당시에 어떤 법의 이제 그 법과 시행령 규제에 의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던 그런 사업 자체가 문을 닫아야 될 상황까지 지금 이른 거예요. 거기다 검찰에서 수사도 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형식의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이제 사업을 그만둬야 되나 고민도 많이 아마 하셨을 때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그 회사의 대리인이 돼가지고 전국 지자체에다가 아마 한 200여 개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지자체에다가 대리인으로서 그 내용 증명을 만들어 가지고 담당자 분에게, 공무원분들에게 발송을 했어요. 어떠한 이슈는 우리가 이제 법률 의견으로 봤을 때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니 단속을 좀 자제해달라 라는 내용이었는데, 근데 받아보신 공무원께서는 좀 불쾌했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덕분에 그 회사는 그 위기를 넘겼어요. 프랜차이즈 형식이었기 때문에 밑에 그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무너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것을 통해서 단속기, 그 이유 때문인지 뭐 100% 확실하진 않은데 조금 그래도 좀 잦아들었고, 그래서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이제 회사에서 잘 다독이면서 사업을 지금까지 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파고를 넘지 못했다면은 굉장히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 일을 도와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도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IT라는 분야를 전문 영역으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지 5, 6년 이상 됐는데요. 일단 IT 전문 변호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쪽 분야에 계속 정진을 할 거고, 왜 이 분야를 하느냐라고 말씀드리냐면, IT라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거든요. 그런데 이 IT라는 분야는 굉장히 변화하는 속도가 빠르고, 또 새로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이제 기술로 발전되거나 아니면 플랫폼으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그 패러다임으로 들어오게 돼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뭐 IoT나 뭐 빅데이터가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을 하시던 또는 기존의 이제 사업 영역에 계시던 분들의 그런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또 흔들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IT가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좀 스무스하게, 좀 부드럽게 잘 융화돼서 흡수할 수 있게끔 저희 윤활제 역할을 저희 법조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제 첫 번째는 하고 싶고요. 그럼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이제 혁신이라든지 혁신적인 가치를 이제 향유할 수 있게 해드리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으실 수 있는 그런 사업자나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역할도 이제 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의 조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IT 중에서도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는 인신 구속이라든지 사람을 이제 체포해가지고 예전처럼 자백을 받아내는 수사 기법보다도 물증, 특히 이제 그 우리 IT 기기라든지 사이버 공간에 남아있는 그런 증거들, 이런 물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법원에서도 우선적으로 이제 선호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영장이 쉽게 나오거든요. 사람을 체포하는 게 아니니까. 그곳에서 자료를, 증거를 이제 수집함에 있어가지고 디지털 포렌식 학문이라든지 산업의 발전에 일조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포부입니다.